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수도권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몇몇 하천에는 홍수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먼저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정문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운동장도 물이 가득한데 학생들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몸을 피합니다. 낮 1시쯤 경기 김포 풍무동에 있는 중학교 모습입니다. 밑에 배수로에서 물이 막 넘쳐나고 이 주변에 물이 굉장히 많이 흥건해가지고 경찰차도 막 와가지고 1시간 이상 여기서 계속 사이렌 울리고 있었고요. 쏟아진 빗물에 도로에도 마치 하천처럼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큰 도로변에서 이런 물이 일로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 지대가 좀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차도 한 반쯤 찼죠. 경기 북부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고양시 벽제동의 도로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물에 잠겼었는데 여전히 곳곳에 흙더미가 남았습니다. 바로 옆 하천도 물살이 여전히 거셉니다. 경기 고양시 원당교 위에서 바라본 공릉천. 불어난 물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천 한가운데로 쓸려간 전봇대에 나뭇가지가 걸려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15년 동안 이곳에 산 주민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놀란 마음을 전합니다. 평상시보다 3, 4m 수위가 좀 올라와 있는 정도로 산책로, 자전거길, 그리고 저 아래 보이는 나무 그 주위가 축구장. 하천 바로 옆 반지하 세대에는 하수구가 역류해 물이 들어찼습니다. 한참을 퍼냈지만 물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라면 끓여서 먹으려고 딱 앉아서 여기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물이 발바닥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도 안 돼서 물이 발목까지 차더라고요.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곳곳에서 그야말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인천에는 1시간에 최대 149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고 지하철 역사에까지 물이 흘러들어오며 무정차 통과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승기사업소 남동 2 펌프장.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탓에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며 펌프장이 침수됐습니다. 관계자들이 출동해 펌프차로 물을 빼내는 등 긴급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곳곳의 주택들도 물폭탄에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도로 수십 곳도 물이 갑자기 불면서 통제돼 배수 작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특히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에는 도로에서 불어난 물이 역사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대합실과 승강장까지 물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 때문에 정오부터 2시간여가량 무정차 통과하는 교통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인천 전 지역에는 오전 8시 반부터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어 극한 호우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강력한 비가 오전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옹진군 덕전면에는 1시간 동안 무려 149.2mm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1,500명 이상을 동원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집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풍수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도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밤사이 200mm가 넘는 추가적인 강수가 예상된다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위험 지역에 대한 통제,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집중호우 영향으로 내일까지 교외선 의정부역에서 대곡역 사이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낮 1시쯤 교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가 내일 첫 차부터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계속되는 호우 예보와 시설물 복구 등을 고려해 운행 재개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호우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중부지방에는 호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밤사이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밤 사이에도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이 계속될 걸로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오늘 이 중부지방에 내린 비가 올여름 최강 호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밤사이 200mm가 더 예보됐습니다. 지금 비가 어느 지역에 가장 강하게 내리고 있나요? 네, 정체전선이 남부에서 중부로 북상하면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인천 등 이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밤이 되면서 찬 공기 세력이 강해져서 북쪽으로 치우쳤던 정체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조금 더 남하한 상태인데요. 이렇다 보니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부터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부까지 이렇게 길게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인데요. 이 저기압이 동반해서 수증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성과 진천, 아산, 예산 등 이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진 곳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구름은 계속해서 이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70mm 안팎까지 강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우 경보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보 상황을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짙은 색이 호우 경보 구역입니다. 네, 지금 홍성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밤 8시 45분을 기해서 호우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네, 그 밖에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특보가 강화된 상태고요. 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특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과 한강 등 이 수위가 이미 높아진 곳이 많습니다. 지금 한강 통제소로 제가 지금 잠시 가보겠는데요. 네, 지금 이미 포천과 신천, 문산, 파주 등 주의보가 곳곳에 내려져 있고 신천, 동두천을 중심으로는 홍수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다만 이 경기 북부와 경기 서울 지역은 비가 지금 잠시 그쳤기 때문에 수위가 다시 낮아진 상태고 지금 앞서 살펴드린 대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 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택 동면교 부근 수위가 2.5m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성남시, 화성시 부근으로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충청 지역으로도 예산과 지금 보시면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충남 서해안 쪽으로도 다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산사태 위기경보도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강한 심각 단계까지 지금 격상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충남 지역도 경계 단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산사태 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주의보 경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리지 않을까 계속 걱정인데 예상 강수량 전망해 주시죠. 네, 앞으로 비는 수도권 쪽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에 150mm 이상, 충청 지방으로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방으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북부 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등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서해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에 따른 세 가지 여전히 불공정하신 입장이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김건희 씨가 내일 구속된 이후로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은 일단 기소를 준비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적시됐던 혐의 위주로 추가 조사를 할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신병 확보 이틀 만에 처음으로 김건희 씨를 소환합니다. 김 씨 측도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구치소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 피의자 신분인 만큼 지난 6일 소환 조사 때처럼 출석하는 동선이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일단 최대 20일 안에 김 씨를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 진술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곧 공항에서 체포한 김건희 씨의 집사 김예성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과 IMS 모빌리티 대표까지 조사한 만큼 의혹의 핵심인 집사 김 씨까지 구속된다면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리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는지 수사력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시계의 구매자로 지목된 사업자가 이 시계값을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구매한 시계가 2개였는데 한 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착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시계값을 덜 받았다면서도 구체적 액수에 대해선 함구해온 사업가 서모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계값 3,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받았고 이를 지난 8일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대리구매 제안을 하고 시계를 주문한 2022년 5월에서 6월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 현금 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5만 원짜리로 이렇게 딱 보면 한 묶음 있잖아요. 딱 봐도 그냥 500만 원. 은행에서 이렇게 봉다리 뜩 묶어간 거 딱 그거 하나. 김 씨가 나머지 돈을 갚겠거니 기다렸지만 이후 별다른 말 없이 주지 않았다는 게 서 씨 설명입니다. 시계값은 제3자가 치르거나 하는 일 없이 모두 자신의 통장에서 상품권 업체로 입금하며 결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줄 상황이 다 왔는데도 안 주는데 섭섭하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김 씨 부탁을 받았을 당시 서 씨가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산 시계는 2개였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김 씨에게 선물한 여성용 말고도 남성용을 함께 샀는데 바쉐론 측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선물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영부인 할인에 혹해 자신이 차려고 산 거고 실제로 전달하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게 서 씨 주장입니다. 서 씨가 사실상 시계값 대부분을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가성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21g 등 관련 회사와 관계자 주거지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감사원에 대해서도 부실 감사를 진행한 건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김건희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방에서 지내면서 수사받게 됐고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주어지는 예우나 경호는 받지 못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건희 씨는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의자 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았고 사복을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용 번호는 4398, 번호표로 부착하고 기록부에 담길 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평남짓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란 신분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목욕과 운동 시간에도 다른 수용자들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이용 시간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사 메뉴는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이 제공됩니다. 구속과 동시에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앞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으려 구치소를 나설 때마다 경호처 차량 대신 법무부 호송차를 타야 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 구속 이튿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강제 수사에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빈집털이라고 반발했고 법 여권은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튿날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의원들 자택과 사무실이 아닌 제1야당 당사에 진입한 건 3대 특검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3년 전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한 의혹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관련된 통일교 입당 관련된 보도 있었는데 그것과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500만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은 특검 수사 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집결을 공지했지만 의원과 당직자 대부분은 대전 합동연설회를 위해 이미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조국, 윤미향 등 파렴치범을 사면해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충견인 특검을 이용해 국면 전환용 빈집털이에 나선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반면 범여권은 여의도로 관역을 옮긴 특검 수사를 환영하며 국민의힘 의원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적,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한 50인의 도적들, 내란의 힘 의원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위헌정당 해산 시도는 물론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가 무르익을수록 강대강 대치는 나날이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정권의 충견 특검 등의 발언을 내놓자 김건희 구속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면서 할 말이 남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씨 구속에 침묵한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한 정치 공세와 수사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방탄에 나선 의원들의 사과도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단죄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트집이냐 뻔뻔하다면서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정의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상 초유로 동반 구속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크게 안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합동연설회에 나선 후보들은 정반대 입장으로 분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 구속 소식에 사필 규정이다, 국가정상화 신호탄이다, 환영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 나토 순방 목걸이를 거론하며 거짓말이 몸에 밴 타고난 사기꾼이라거나 김 씨가 차야 할 건 목걸이가 아닌 수갑이라는 가시돋친 말로 김 씨의 위선을 부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김 씨가 온갖 집단으로부터 귀금속과 명품을 받아내는 역대 가장 치졸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협공에 나섰습니다. 윤건희 공동정권의 실제 통치자 V0가 마땅히 가야 할 자리로 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은 대형 악재에 국민의힘은 침묵했습니다. 다만 검사 출신 유상범 원내수석은 영장심사는 코미디라면서 무차별적 별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목걸이로 증거인멸을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딱 9일 앞둔 당권주자들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반탄파들은 정치보복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법이 누구에게는 왼쪽으로 흐르고 누구에게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찬탄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 절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 옹호 세력과 극단 세력과 결별해야만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가 보수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연일 내란 종식을 외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새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 협조와 여야 관계 지형도가 크게 요동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내년 7월까지인 현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하고 사실상 조국 대표 옹립에 돌입했습니다. 모레인 광복절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은 사면 후폭풍 속에 여당만의 잔치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사면이 확정되고 첫 SNS 글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감옥에 갇힌 건 불행이지만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뜨거운 물 목욕을 하고 싶다는 자서전 내용도 공유했습니다. 출소를 앞둔 설렘 못지않게 조국혁신당도 조국맞이를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해 지도부 5명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그걸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당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혁신당은 5대 과제로 내란 종식을 비롯해 다당제 연합정치와 민주진보진영 연대를 확정하며 민주당과 미묘한 밀고 당기기도 시작했습니다. 당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지만 정치권의 사면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보수당 출신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제히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3,500명을 초대한 행사가 반쪽짜리 여당만의 행사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조국과 윤미향, 이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특혜 사면 금지법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하영과 김용처럼 대통령과 공범관계가 문제가 됐거나 대통령이 직접 그 범죄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임명식 불참을 국민의힘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굳이 참석을 설득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으로 인한 중도층 이탈 우려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일부 후보를 향해 배신자 연호를 주도하며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징계 수위는 전 씨의 소명 등 절차를 밟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와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와 탈당 권유, 최대 제명 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후 2시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들의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공석이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산림청장과 통계청장 등 차관급 인사 10명도 임명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 차관급 인사를 대거 단행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 등으로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한 최교진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이 지명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엔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원민경 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전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엔 여성계와 교육계에서 현장 전문가를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와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교수,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각각 위촉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문체부 차관과 국정원 3차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차관급 10명도 임명했습니다. 대부분 각자 조직에서 경험을 쌓아온 실무자들이 내부 승진했는데 역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이 높았던 4강 외교대사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만큼 아직 내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임시회의를 열어 공석 중인 금감원장 후보자로 이찬진 제1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의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 1분과장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2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이루고 또 검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등 임기 내에 달성할 국정과제들을 제안했는데요.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개헌과 함께 검찰개혁이 전면에 내걸렸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경찰국을 없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는 포부가 담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도 핵심 국정과제로 다뤄졌습니다.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산업과 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AI 3대 강국과 잠재 성장률 3%, 그리고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이른바 3-4-5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성장, 기회가 열리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기본사회 구현 계획과 국가 균형 성장 전략도 발표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2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힘써온 국정위를 격려하면서도 실제 정부 정책은 더 숙고에 집행될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임무를 마친 국정위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새벽 구속된 김건희 씨가 오늘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4398 수용 번호를 부여받았고요. 머그샷도 찍고 또 2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새벽 0시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두 분 언제 그 소식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신 의원님. 저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확인하긴 했는데요. 사실 어제 저녁에 만찬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언제 기사 뜰까 하면서 계속 뉴스를 조회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구속되어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제 서희건설에서의 자수서가 명확한 증거 인멸의 그런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100% 구속될 것이다 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예.
예, 홍 의원님은요? 예, 저는 뭐 새벽에 잠을 이제 깨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번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하고 또 법원도 발행을 지금 할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했지만 뭐 여러 가지 조금 좀 아쉬운 어떤 그런 좀 문제점도 있는 게, 예를 들면 구속영장에는 세 가지 이슈가 문제를 이제 삼았지 않습니까? 이제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태균의 이제 그 공천 의혹, 그다음에 그 건진 법사의 뭐 청탁, 뭐 그런데 이게 그 구속영장이 없는 이 반클리프 그 목걸이를 이제 증거인멸의 어떤 중요한 사유를 삼으니까 이게 그 판사 담당 그 실질 판사도 이게 이제 그 별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좀 변수가 될까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좀 발부가 그렇죠.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좀 일찍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뭐 어제 밤 늦게서야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첫 식단이 나왔죠. 남부구치소에서 이제 식빵 딸기잼, 그 점심에는 이제 김치찌개, 만두, 강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뭐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화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먹고 있는 거다라고 또 다르게 입장을 보긴 했는데요. 네.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또 입소를 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뭔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충격을 본인한테는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도 끝까지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짓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면 적어도 소환 조사에는 응했으니까 구속은 안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진품, 가품 이런 반크리프 아펠 목걸이가 나온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깜짝 놀라는 대비를 못했던 모습들이 변호인단과 김건희 씨한테 보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명확하게 증거 은폐, 인멸, 알리바이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앞으로 뭐 20일간 제대로 된 수사에 임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바로 그 목걸이가 뭐 어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해서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당 지도부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저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그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제 영장심사 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구속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뭐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어떤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참담한 그런 어떤 심정이고 굉장히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법치에 근거해서 정말 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철저한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수사가 좀 진행돼야지 나중에 어떤 뒷말도 없는데 참 우려되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제 통상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국 전 대표 부부도 보면은 정경심 씨가 먼저 구속이 된 상태에서 당시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부부가 동시에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끝까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 이제 불기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어떤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우리나라 네. 최초였던 그런 사례가 만들어졌다. 그런 어떤 면에서 이게 너무 좀 지나친 어떤 불공정한 어떤 그런 어떤 처분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의 어떤 목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구속영장과는 다른 어떤 별건의 이런 어떤 목걸이 때문에 증거인멸의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 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법조 어떤 전문가들도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유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게 법치의 어떤 기본 어떤 원칙에 맞는 건지 예. 이런 점에서 강하게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야 뭐 정치의 어떤 그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뭐 비극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래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네. 규정이라는 말이 많고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큰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도부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건희 부부와 그리고 조국 부부를 같이 비교하는 거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내란죄를 저지른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국 대표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비교 자체가 동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윤건희 부부는 건불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권력형 비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해서 매간매직을 하고 여러 비리와 본인의 그런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의 우리의 정치의 역사를 망쳐놓은 그런 원흉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5천만의 국민들 동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부부이기 때문에 정산 참작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특검은 김건희 씨의 이제 신병을 확보를 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 뒤에 이제 처음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뭐 고민을 하던 건 같던데. 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보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특검에도 그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뭐 최대한 답변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한 어떤 답변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건강상 뭐 식사도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이제 그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게 겹치기 때문에 예. 체력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시간 수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좀 강하게 의사를 좀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주로 이제 김건희 씨 혐의 3가지, 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던 그 3가지 위주로 이제 조사를 할 것으로 지금까지 이제 보이고는 있으나 오늘 또 이제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이 김 씨 구속 결정에 나토 순방길에 착용했던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김건희 씨한테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이 브로치하고 귀걸이 역시 주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3가지를 다 받아서 나토 예. 가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목걸이는 6천만 원, 그리고 브로치는 3천만 원, 귀걸이는 2천만 원, 그래서 1억 1천만 원 상당의 3종 세트를 선물을 했고 그것을 착용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희건설이 어떻게 김건희 씨를 통해서 또 사위를 또 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임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런 유착관계만 아직까지는 드러난 게 세 발에 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 관저와 사저의 그런 이전 관련해서의 불법 자행했던 21g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관여했던 국토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위험했던 감사원의 압수수색 여러 가지의 조사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6가지에 대한 수많은 수사를 해야 되는 큰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시간 싸움이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또 다시 확인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지 은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의 변화를 한번 볼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관 등 여러 조력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도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요걸 이제 건네는 자리에서 그 회장의 사위죠.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임명을 부탁했다라는 사실도 그 자수서에서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인사권하고 관련된 뇌물죄가 성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100% 다 이제 입증이 되면 이제 뇌물죄가 이제 성립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일단은 이제 그 3종 세트와 공직을 임명하는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3종 세트에 있던 소유권이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지금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없다,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부정을 또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인과관계 이제 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제 3종 세트와 공직을 임명하는 또 인간관계 두 가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전히 탈탈탈 털 정도로 전방위적인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도 국정농단 때, 그때도 정말 엄청나게 특검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한 1,000명 이상이 수사가 되고, 압수수색은 수천 곳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한 200여 명 정도가 이제 그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 그리고 반대로 또 상당수가 또 무죄로 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건 한 건도 사실상 유죄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광풍이 몰아치는 이런 가운데 사실 언론 보도에서도 상당히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게, 이게 마치 이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범죄가 입증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수사의 시작이다, 이런 상황에서 봐야 되는 거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이제 내라 하는데, 내라는 이제 시작 재판인데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저런 문제가 이제 수사가 시작인데 마치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수사 과정에서의 꼭 필요한 그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압수수색하면은 김건희 비하폰 나오고, 건진버사에 관련된 수첩이 나오고, 샤넬 구두가 12켤레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목걸이가 진품, 가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를 했다? 그게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수사의 과정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다만 그럴 때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특검이 세계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특검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정말 그 비리와 문제점들이 파헤치고 있고, 그것을 전화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또 대한민국의 교훈이 될 거라고 아마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뇌물죄가 입증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특검은 지금 윤 전 대통령도 이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국민의힘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다. 반발의 강도가 상당히 이제 셌는데요. 홍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나요? 일단 이미 제출 형식이라고 하지만 압수수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당원 명부였습니다. 전체 당원 명부. 당원이 이제 돈을 내면서 이제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이 있는데 지금
그 특검 측에서는 일반 당원까지 거의 한 5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당원 명부를 지금 이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일교가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그 당내 선거에 지원하기 위해서 당원으로 가입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명태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2023년도 전당대회였죠. 그렇습니다. 당대표 선거인데 네. 그때 이제 권성동 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통일교가 그 무더기로 당원에 가입했다.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권성동 의원이 아니고 2023년도 이제 당내 경선은 그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는 어떤 그때 이제 그렇게 시즌이었습니다.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그때 사퇴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시절인데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압수수색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의해서 정당의 어떤 자율성이 이제 보장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떤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당명부라든 이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 달에 김영희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이제 재정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원들이 막아서기도 했죠.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이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명부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상 최초의 일인데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이거는 당연히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특검을 앞세워서 지금 이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들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말 후진당이어서 그동안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통일교랑 연결되고 신천지랑 연결되면서 그런 종교계의 봐주는 뭔가 그런 수습을 해준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정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통일교 그리고 김건희 사이에서의 여러 윤 전 본부장의 그런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의 건진 법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연결책으로서의 소통이나 문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여러 2023년 전당대회 때 출마를 결국에는 하지는 못했지만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다. 이런 문자들도 있었고요. 특히 전성배 건진법사가 권성동의 불출마에 무리했는데 낭패를 봤다. 이런 문자도 사실 보고가 된 것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통일교가 여러 가지 뭐 YTN을 인수하거나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을 하거나 정권의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통일교의 교인들을 통해서 당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윤심이 무엇인지 권성동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커넥션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도 얼마 전에 압수수색 당했고요. 그리고 돈봉투 다발에 대해서 정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소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지금 통일교에 있는 그 골프장에서 지금 골프 치다가 또 사진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민낯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당한 문제에 대해서 사법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제대로 수사를 받아라. 라고 응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제 강도 높은 그 반응을 보인 것이 굉장한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 공공연하게 정당 해산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런 위기감에서 지금 나온 반응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특검이 이제 1단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지금 구속을 했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이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우파 보수 진영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지 관련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또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 전체가 이 특검의 칼날에 자유스럽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다 느끼고 있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의원들도 별도로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또 그와는 개별 의원이 당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저는 민주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사법 특히 이제 특검이 그 정당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런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박수치고 이렇게 할 저는 계제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22년 9월 달에 그때 그 김용의 그 관련된 정치자금 관련해서 했을 때 국민의힘은 그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단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죠. 정당에 대한 어떤 수사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처럼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자율이 보장돼야 되는 어떤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수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하면서 지금 찬탄파와 반탄파가 여전히 2대1로 나눠져가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끊어내지 못한 그런 탄압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여전히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받고 정말 친윤 세력으로서 부역했던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렇게 권력을 휘두를 때 그것을 꺼내나지 못했던 그런 주변의 많은 간신배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척결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순은 어쩔 수 없는 국민의힘의 정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변화와 쇄신을 위한 과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당 지도부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요. 전당대회를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곧 복귀하는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네. 지금 그동안은 조국이 없는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존재감이 사실 많이 없었죠. 이제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돼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당을 이제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네. 조기 전당대회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뭐 조국 대표가 이제 나와서 뭐 그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출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출마하면 결국은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또 손을 놔야 되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 선거는 아닌 것 같고 국회로 다시 들어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보궐선거의 어떤 가능성은 많을 거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민주당과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치열한 어떤 경쟁 구도를 이제 벌일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어떤 전열을 어떤 재정비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후의 정치 행보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사면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원톤 원보이스로 네. 그냥 누가 더 세게, 누가 더 명징하게 얘기를 하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저거보다 이제 자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옆에 학교에서 정학 먹고 있던 전교 1등짜리를 갖다 이 학교로 지금 데리고 와서 이제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정학 풀었고. 네.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군요. 조국 전 대표가 스스로 폭주하지 않도록. 그거 아닌가? 뭐 저 뇌피셜입니다, 그냥. 네, 뇌피셜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비단 이 조응천 전 의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건전한 경쟁 관계는 우리 정치사회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 대표랑 워낙 친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적인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올해에 여러 개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 사법, 그리고 검찰 개혁들. 조국 대표는 이전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 개혁을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전으로 민주당이 조금 빠르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개혁의 완성은 디테일에 있고 결국에는 완성도가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도 지방선거나 여러 과정을 봤을 때 호남이나 아니면 부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지선도 있고 총선도 대비하는 과정에서의 예. 조국혁신당이 아마 일정 부분은 또 범여권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에 대한 예. 기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는 생물이어서 어떻게 다이나믹스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지금 비례 12명의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 정치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숙제가 남아있다. 그런 부분에서의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지금 이제 사면은 결정은 됐지만 아직 뭐 사면이 됐었는데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뭐 합당 얘기도 나오고요. 조국 전 대표가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를 나오는지 시장 선거를 나오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조홍천 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어떤 배경 속에는 사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본인 갈 길을 간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한 상태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은 이제 얻을 게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공천도 받아야 되고 또 대표되기 때문에 그 이재명하고 같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 이제 본인의 길을 간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한 게 일단 인사에 있어서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인사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임명했느냐? 서삼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삼선의 무한 군수를 거전했는데 지난 2023년 9월 달 이재명 당시 의원 체포 동의안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3명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비명 행사가 됐고 몇 명 지금 이제 국회에 남아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성표를 던진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선호 의원을 뭐 국제위원장으로 한다든지 또 대표적인 또 비명계 인사인 이병훈 전 의원을 또 호남발전 특위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긋는 그런 어떤 본인만의 길을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 길을 달리가는 그런 것과 저는 유사한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사면, 조국의 사면 카드를 저는 꺼냈다고 보는 게 상당히 좀 일리 있는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서삼석 의원이 가결했는지 부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요. 아니요, 그건 확인했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그건 같은데. 100% 확인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저희 당에서 특별히 계파를 갖거나 어떤 색이 뚜렷한 의원은 아니고요. 모든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호남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존경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호남의 TO를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가결, 부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뭐 지명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이렇게 계파 논리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하는 사고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분이 이제 친명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탕평 인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론조사 결과 하나 한번 보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오늘 내놓은 결과인데요. 좀 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54.7%가 나왔는데 지난 조사 2주 전보다 4.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그런 조사 결과고. 그 다음 그래프 하나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특히 지금 이제 40대만 놓고 봤는데요. 지난 조사에서는 70.2%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40대가 이번에 60.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지 세력이라고 할 정도니까
연령대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연령대였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보면은 이 여론조사가 진행된 게 이번 주 월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럼 정치적 이슈는 무엇이었느냐? 그러면은 몇 가지 손꼽을 수가 있는데 특히 사면에 대해서 공정성의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정치인 사면을 1년 차에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서 크게 회자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또 반영이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할 건지 50억으로 할 건지 예.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되고 유보적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 코스피가 3,200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이런 투자의 개미 국민들께서는 일부에서는 지지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 번에 그런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분석을 해보면 40대뿐만 아니라 70대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중도나 보수였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변화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한미일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요. 네. 좋은 오늘도 국가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비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따박따박하면서 인재 인선이 다 완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의 제대로 된 국무 이제 위원들과 함께 이재명 호를 잘 출범시키고 항해하면은 만회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네. 조사기관에서도 이렇게 떨어진 분석을 했는데 뭐 이춘석 의원 의혹이라든가 또 이번에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분석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요. 그 광복절날 정부가 국민 임명식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안 하기로 했죠. 예, 참석을 안 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전 대표 이제 사면 요거를 이제 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반쪽짜리 국민 임명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 임명식에 이제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네. 민노총이라든지 뭐 전농이라든지 네. 좌파 진영이 상당수도 지금 참여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 임명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 취임을 6월 3일 날 이제 투표 이후로 6월 4일 날 이미 취임식을 했는데 또 국민 임명식을 통해서 두 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취임식을 한다. 지금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한데 여기에 또 돈을 쓰면서 이렇게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취임식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네. 어떤 기본적인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국민 취임식을 하는 게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네.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죠. 그런데 이 국경일 날 또 국민 취임식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국경일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 왜 이렇게 해서 되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네. 어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어떤 계층에서 여기 참여를 하지 않는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귀한 손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월 15일 날 0시에 이제 사면되는 윤미향이나 조국 전 대표가 혹시 그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통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잔치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탁현민 전 비서관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을 참석하도록 설득을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설득이 네.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는 더 노력을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가지고 협치의 기치를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참여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본인들의 당에서 낸 대통령 부부가 구속당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켰고요. 네. 특히 지금 특검 수사 대상에 여러 의원들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지금 야당으로서 그런 큰 행사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자들, 특히 구구 지지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본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간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그런 구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특히 작년 광복절 기억나시나요? 독립기념관장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에 하면서 사실은 광복회도 참여 못했고요. 우원식 의장도 차마 못 가겠다.
라고 하면서 따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의 대한민국의 정말 행복한 국민 대축제를 광복절을 작년에 그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야제까지 하면서 싸이도 오고 케이팝도 하면서 온 국민들과 같이 호황을 하고 8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날의 광복계를 축하하는과 동시에 대통령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걸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함을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은 따로 취임식을 했다 그러면은 뭐 예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광복절 행사와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야당도 큰 틀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속 좁은 그런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주변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또 열차 운행이 한때 멈췄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관상교입니다. 하천이 넘쳐 물이 도로 쪽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졸졸 흐르던 하천이 2시간 만에 불어난 겁니다. 하수구 역류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불편했어요. 우측차로가 잠긴 데가 좀 있었어요. 흙탕물로 돼 있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고양시는 창릉천과 풍동천 등 인근의 저지대 주민에게 안전장소로 대피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중랑천 서울 중랑교와 포천천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 등 수도권 곳곳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호우에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수색역 구간 등은 한때 열차 운행을 멈췄고 일부 구간은 지연 운행됐습니다. 교외선 의정부역에서 대곡역 구간 운행 열차는 안전을 위해 아예 하루 동안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인천, 경기 3개 시도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충남 지역에도 호우 경보가 발령되자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밤사이 추가적인 강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밤사이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위험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오늘 비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이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으로도 이 수도권 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인천 곳곳에 피해가 컸습니다. 제보로 본 피해 상황 윤흥성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화물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물살을 가르며 움직입니다. 한 운전자는 물에 잠겨 움직이지 않는지 차를 직접 밀면서 겨우 이동합니다. 빗물이 도로에 차오르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찼어요. 한 5분, 10분 안에 물이 다 찼어요. 도로가 침수된 곳은 또 있었습니다.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바닷가처럼 물결이 출렁이고 일부 차량은 비상등만 켠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로를 넘어 인근 건물까지 흘러간 빗물은 마트가 있는 지하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치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이 도로에 넘쳐가지고요. 그 지하 그 마트 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들어갔다가 뭐 혹시 큰일 날까 봐요.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도 폭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바닥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상인들은 급한 대로 가게로 들어오는 물을 연신 퍼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그냥 아수라장이었죠. 이제 물 퍼내고 119 뭐 다들 퍼달라고 뭐 떠내려갈 거 못 떠내려가게 만들고. 학교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동장은 바다처럼 변했고 교정 곳곳의 나무는 파란 이파리가 달린 가지를 간신히 물 밖에 내밀었습니다. 등교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쏟아진 비로 학교 1층이 잠기면서 학생들은 한때 건물 안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상무국가에 갔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어서 좀 놀라 집에 갈 수 있나. 급식실도 침수되면서 주먹밥으로 식사를 대신했고 비가 잦아든 뒤에야 겨우 하교할 수 있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서울 우이동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도로에서 길이 6m, 깊이 3m가량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한 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강북구청은 많은 비에 하천 제방 일부가 떠내려가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 중부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남을 중심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비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 보라색의 비구름대가 지나는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충남 홍성과 보령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호우특보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많은 곳은 시간당 최고 7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최고 200mm 이상, 영서와 충남 북부에는 100에서 150mm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 대피 장소를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재난 문자 확인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내일 오후부터 약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 속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오는 23일 일본에 들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인데 이 한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 미국에 도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23일 회담 개최가 유력합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사된 첫 회담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혈맹 관계인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입니다. 일본 측 초청도 있었지만 한일 관계 발전을 이끌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관리하되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1박 2일 실무 방문 형태로 이뤄지는 이번 방일 기간, 이 대통령은 양국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협력 방안은 물론 고율 관세 등 미국발 통상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이뤄지는 만큼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의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0,000명당 0.29명 수준으로 수치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태안화력발전소부터 SPC, 한솔제지 등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는 만 명당 0.39명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재 감축의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도 같은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사망자를 2030년까지 25%가량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작업 중지권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감독 간의 작업 중지권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산재 발생 현황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산재 사고를 당한 뒤 보상 처리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급여로 먼저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고 2조 원이 넘는 임금체불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연간 노동시간은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어젯밤 구속된 김건희 씨가 오늘 수용번호 4398번을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정식 입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용동에서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김 씨는 사복 대신 수용복으로 갈아입으며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 씨는 수용번호를 받고 머그샷 촬영까지 마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된 가운데 내일 오전 10시 김 씨에 대한 구속 뒤 첫 조사가 진행됩니다. 김 씨 측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건설 측이 구속된 김건희 씨에게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와 함께 다른 귀금속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진품 목걸이를 확보해 김 씨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았는데 혐의 입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문제가 된 나토 순방 목걸이 외에 다른 귀금속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6천만 원 상당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외에도 추가로 전달된 청탁성 뇌물이 더 있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심사에서 목걸이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목걸이와 다른 귀금속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혹의 핵심은 서희건설 측이 목걸이 등을 건네며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건데 실제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데 김 씨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 씨가 서희건설에 목걸이를 반납한 경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은 김 씨가 목걸이를 받은 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이후 이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빌려 쓰고 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짜 목걸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목걸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돕거나 개입한 인물을 찾고 어떤 목적으로 모조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유치된 김 씨를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HS 효성 등 대기업들이 김 씨가 지분을 가진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한 것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 기한이 내일 오후까지인 만큼 특검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 여론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입니다. 이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최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위헌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특검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일 소속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가며 사실상 계엄을 해제하는 데 방해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특히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계엄 전후 2개월 분량의 대화 내용이 삭제된 사실도 연관성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비판 여론에 내란 특검은 특검법 대상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조사 내용을 유출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추후엔 특검의 수사가 계엄 당시 지도부를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주요 외신들도 김건희 씨의 구속 소식을 속보로 전하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구속된 유일한 전 영부인이며 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AP는 한국 법원이 이미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구속을 명령했다면서 한밤중 김건희 씨의 구속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초한 몰락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결말을 연장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는 범죄 혐의로 동시 구속된 첫 대통령 부부가 됐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도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했고 미국 방송 CNN의 홈페이지 국제면에도 김 씨의 구속 소식이 주요 뉴스로 올랐습니다. 일본 NHK도 김건희 씨의 구속 소식을 홈페이지 일면에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사례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한국의 전 영부인 부패 혐의로 구속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샤넬 가방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라면서 한국의 다른 전직 대통령 4명이 구속된 적이 있지만 부부 동시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주 김 씨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윤석열 정부와 윤 전 대통령을 추락시킨 수많은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운영자 신혜직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오늘 오후 신 대표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사용해온 갤럭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5일 신 대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전화기를 추가로 제출받은 것으로 경찰은 신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터널 안에서 버스가 넘어지면서 안에 타고 있던 어린이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포천에서는 SUV가 미끄러져 신호등을 들이받으며 한 명이 숨지는 등 빗길 교통사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쪽에 노란색 버스가 쓰러져 길을 전부 막았습니다. 주변에는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어린이 여러 명이 주변으로 피해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마성터널 안에서 지방 축구대회 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타고 가던 소형버스가 넘어졌습니다. 25인승 미니 통합버스가 갑자기 지금 소리를 내면서 그 우측 터널 벽면을 부딪히고 앞으로 한 2바퀴 정도 굴러서 이제 멈춘 거예요. 머리에 이제 상처가 난 학생들은 이제 주위에서 이제 수건하고 물로 이렇게 씻겨서 응급조치는 했고요. 버스에는 운전자 1명과 초등학생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3시간 반가량 터널이 통제되는 등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져 터널벽을 들이받은 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얀색 차량 앞부분이 검게 그을려 있고 소방대원들도 내부를 살핍니다. 새벽 6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에서 SUV 한 대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불이 난 겁니다. 10여 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70대 남성 운전자는 얼굴에 화상과 온몸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고용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자기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17살 아르바이트생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전북 고창군 노동저수지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심장 기능이 회복됐고 현재 의식이 없는 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올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게 되는 KT의 강백호가 빅리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에이전시에 계약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인데요. 계약은 시즌 초반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백호는 일단 팀의 가을 야구 진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미러키의 4번 타자 옐리치 등을 데리고 있는 글로벌 에이전시 파라곤 스포츠 인터내셔널은 강백호와의 계약 사실을 SNS를 통해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계약 시점은 시즌 초반인 4월. 당시 회사 대표와 총괄이 직접 날아와 계약한 만큼 정성을 들였습니다. 부상과 부진 등의 이유로 알리지 않다가 최근 강백호의 타격감이 살아나자 공개 시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백호는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 이번 달 들어 9경기 연속 안타에 홈런도 3개를 때려냈습니다. 10경기에서 12타점을 올리며 해결사 능력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당장은 팀의 가을 야구 진출에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 팀이 이길 수 있다면 저는 다 할 자신이 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저희 팀이 가을 야구 갔으면 좋겠고 21년 타율 3할 4푼 7리, 102타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강백호의 성적은 메이저리그와 거리가 멉니다. 외야와 1루, 포수 등 확실히 자리를 찾지 못한 포지션도 걸림돌입니다. 다만 포스팅 비용이 없다는 점은 강백호에겐 유리한 부분입니다.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선수 알리기에 나선 만큼 남은 30여 경기가 강백호에겐 빅리거를 향한 중요한 쇼케이스인 셈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2위 한화가 막강한 선발진을 앞세워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는 외국인 투수 와이스가 6회까지 삼진을 11개나 잡아내며 무실점 호투했고 타선이 2회에만 대거 5점을 뽑아내며 6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시즌 후반 승부수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벨라스케즈가 3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며 5연패에 빠졌습니다. 기아는 1대1로 팽팽히 맞서던 8회 한준수가 결승 말로 홈런을 터뜨린 데 힘입어 삼성의 9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삼성은 8회와 9회 각각 4점씩을 내주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